잉카 제국 첫 번째 이야기. 잉카 문명은 아주 놀라운 유적들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유적들은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남아메리카를 지배했던 잉카 제국의 역사는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안데스 산맥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제국에는 넓은 해변과 사막,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도 있었습니다. 6,000m가 높은 봉우리가 50개를 훨씬 넘는 안데스 산맥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고 문명도 건설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제국까지 건설한 잉카인들입니다. 잉카 시대 이전의 유물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추정되는 카랄이라는 도시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카랄은 기원전 4000년쯤 세워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주변에서 이집트 문명을 세울 때입니다. 이런 오래된 잉카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스카, 모체, 티아나쿠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멋진 그림과 금은 세공품, 그리고 정교한 옷감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카는 거대한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땅에 길게 선을 그어서 그린 이 그림은 아주 높은 곳에서 봐야 그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카의 그림 중에는 특히 동물 그림이 많은데, 거대한 이 그림들은 제대로 보려면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요? 알았다. 외계인들이 그린 거 아니야?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그림들을 달력이라고 말하는데, 동아시아의 12지신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잉카의 신화. 잉카인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그 신화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전설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그렇게 설화는 살아남았습니다. 태양신 안티는 아들인 이아르망코한테 땅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에게 문명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태양신은 세상을 만들었고, 아야르망코는 마마오콜로와 함께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황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띠띠 깎아 호수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태양신은 황금 지팡이가 두 사람에게 나라를 세울 곳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고, 아야르망코와 마마오콜로는 북동쪽으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저절로 튀어나가 땅에 박혔습니다. 와나카우리 언덕, 그곳에서 태양신의 아들은 쿠스코를 세웠습니다.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수도가 되었는데,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아야르망코는 잉카 제국의 첫 번째 황제 망코 카팍이 됩니다. 황제와 황후는 사람들에게 농사, 낚시, 건축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황제들은 이 망코 카팍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신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태양신 인티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농사짓기. 안데스 산맥엔 평평한 땅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잉카인들은 야생마를 길들이듯 땅을 길들인다며 개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단과 같은 그들의 농지는 안데네스라고 불렀고, 산등성이를 따라서 물길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험지에서 그들은 훌륭한 농지를 만들어냈고, 감자를 처음으로 기른 사람들이 바로 잉카인들입니다. 그것도 200종이 넘는 감자를 기르고 수확했으며, 그들은 장기간 보관하여 먹을 수 있는 옥수수도 재배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감자나 옥수수와 관련된 감자칩이나 팝콘 등을 못 먹었을 것입니다. 특히 옥수수는 신성시 여겨져서 처음에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옥수수는 유럽에 소개됐고 오늘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길. 큰 전쟁을 몇 번이나 치르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덕분에 1438년쯤 되자 잉카 제국은 매우 번영했습니다. 영토가 아마존 강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일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사방으로 뻗은 제국이라는 뜻의 타완틴 수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국의 중심은 수도 쿠스코였습니다. 이처럼 잉카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군대와 뛰어난 협상 솜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변국들은 옷감이나 식량들을 잉카 제국에 바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군대는 전쟁 기획을 잘했고 충성도가 높아서 제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잉카 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길은 빽빽한 밀림, 깊은 계곡, 높은 산봉우리에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국의 영토는 더 빠르게 확장됐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왕의 길이었습니다. 수도 쿠스코와 끼또를 이은 이 길은 길이가 24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 잘 닦인 덕에 사람들은 쉽게 물건을 운반하고 소식을 주고받았으며, 이 길을 달리며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차스키라고 합니다. 차스키는 전해줄 내용을 외우고
다음 차스키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스키들은 하루에 200km까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차스키가 되려면 달리기도 잘해야겠지만 암기력이 정말 좋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잉카 제국이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할 무렵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1453년 4월 오스만 투르크 황제 메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성문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2달 동안 대포를 쏘며 성벽을 공격했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잉카 제국의 감자와 옥수수를 공수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때만 해도 두 나라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당근 감자나 옥수수의 존재도 유럽에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잉카 제국 두 번째 이야기. 나라가 커지면 어디서 뭐가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기록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잉카인들은 매듭을 이용해 숫자와 종류를 표시한 키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굵기와 색깔, 길이의 끈을 묶어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매듭은 묶는 방법, 크기, 굵기, 색깔에 따라 뜻하는 게 각각 달랐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렇게 키프를 이용해서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것을 또 해독하는 사람을 키프카마욕이라고 했습니다. 키프카마욕은 각 지역의 수요라고 불리는 지방을 관리했으며, 키프는 이처럼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키프를 해석할 방법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한 잉카 제국. 잉카 제국도 제국이기 때문에 지방을 관리할 오늘날 동사무소나 시청이 필요했고, 즉 정부가 필요했는데 그 수장은 황제 사파 잉카였습니다. 사파 잉카의 말씀은 곧 법이었고, 그러나 황제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했고 열심히 일을 해야 했으며 결혼도 해야 했고, 그래서 부인이 수백 명인 황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단 한 명뿐이었고, 황후는 달의 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은 모든 백성에게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은 신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잉카 제국에는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느 제국과 마찬가지로 황제와 귀족이 더 사치스럽게 살았겠지만 먹을거리와 옷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잉카인들은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게으름 부리지 말 것. 잉카 제국은 아이유라는 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아이유는 더 많은 땅을 받았고, 일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했으며 아이유마다 식량과 옷은 충분했다고 합니다. 잉카의 건축 기술. 잉카의 건축 기술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커다란 바위를 잘라서 쌓아 올렸는데 시멘트 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기가 딱딱 맞아서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잉카 제국의 건축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는 2000m가 넘는 산봉우리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저런 도시를 세웠는지 아직까지 미스터리합니다. 이런 마추픽추에는 7m가 넘는 돌들도 많은데 정말 조금도 틈이 없이 잘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잉카에 대한 역사 기록. 잉카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구전되어 전달되었고, 그런 설화는 스페인 연대기 학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에 대한 기록은 1532년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황금의 눈이 먼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에 도착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에 대한 기록자 중 제일 유명한 건 펠리페 구아만 포마 데 아얄라였습니다. 구아만 포마는 잉카 제국의 황제와 아주 가까운 귀족 집안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구아만 포마가 남긴 기록은 1908년이 돼서야 발견이 되었는데, 그 장소도 페루나 스페인이 아닌 덴마크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페루에서 덴마크까지 오게 되었고 왜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나 발견되었는지는 그 역시 오늘날까지 수수께끼입니다. 아무튼 구아만 포마는 1197쪽에 걸친 기록과 그림으로 잉카 제국을 설명했고, 그 덕분에 잉카 제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훨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에 일어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까요?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러 갈 때 일본에서는 수백 년 동안 중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 권력을 쥔 건 막부의 우두머리 쇼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10년이 지난 1543년,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도쿠가와는 성장해서 군사들을 모아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쇼군이 됩니다.
이 과정에 도쿠가와는 여러 번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7살 때는 경쟁 가문의 인질로 끌려가 10년간 지내며 무사훈련을 받기도 했고 17살 때는 귀가하여 군사들을 모아 최고의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이 되었고 에도 막부라는 무사 정부를 세웠습니다. 에도 막부의 쇼군들은 일본의 전통을 지켜야 평화가 온다고 믿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세국 정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1616년부터 일본은 바깥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금지되었고 외국 상인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갈까봐 백성들의 배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도 시대의 일본은 외톨이가 되려고 했고 잉카 제국은 일본처럼 섬나라가 아니기에 쇄국 정책을 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고 황금의 눈이 먼 사람들이 뭔 짓을 해도 가만 놔둘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또 다른 아메리카 역사 이야기 아즈텍 제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